원시 부족의 역사에도 자랑할 부분이 있고 본받아 마땅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악용되기도 했지만 상소라는 직언이 가능했고 선비정신이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현 시대의 우리가 자랑하고 지속 발전시킬 것은 무엇일까요? 아첨과 몰이해 탐욕과 기만이 횡행하는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저 자신부터 각성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희진 선생님 모시고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여러 가지 꼭 칭찬이 다는 아니다. 우리도 따져볼 게 있고 이거 좋은 소리를 했다고 해서 마냥 즐거워할 일도 아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죠? 예, 뭐 그 연속선상에서 예. 임마누엘 교수도 굉장히 전통을 강조하거든요. 네. 사실 전통이라는 게 무시할 수는 없는 요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네. 우리의 전통에서 뭐 좋은 요소를 찾아서 계속 계승 발전을 해야 발전시켜내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전통을 강조하지만 간혹 보면은 그 전통도 속사정을 알고 나면은 그렇게 강조할 수 없는 전통들이 있다는 사실이 좀 간과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통을 네. 너무 강조를 하다가는 이것도 어느 방향으로 희한하게 변신해서 괴물이 될지 모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왜곡할 수도 있고 우리 사회 안에서 저절로 왜곡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왜곡시키고 나서 네. 악용을 하는 거죠. 그런 사례로 임마누엘 교수가 강조하고 있는 한국 역사 속에 살아있는 민주주의 전통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독특한 얘기네요. 민주주의라.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혹하거든요. 네. 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서양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입한 건 줄 알았는데 한국에도 있었다. 네, 그것도 우리 전통에서.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례를 쫙 갖다 보면 어디까지 오냐면 뭐 거의 뭐 고구려 같은 고대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꽤 맞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문제죠. 네. 꽤 맞춘 거냐 아니냐를 따져야 이거를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이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책을 보면은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역사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좋으니까 인정을 네. 먼저 하겠죠. 그러니까 고구려 때 민주주의 전통이 있었다. 그러면 만세부터 부릅니다. 우리가도. 네, 우리에게도 있으니까 우리는 훌륭한 민족이요. 우리의 것은 좋은 것이요. 이러고 나서 과연 고구려 때 있었다는 민주주의 전통이라는 게 뭔지는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충분히 연구를 해야 될 건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용을 아는 사람이 보면은 한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 교수가 강조하고 있는 예. 고구려 시대의 민주주의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은 네. 고구려 때 네. 많은 왕들이 축출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조리부터 시작해서. 네. 이게 바로 권력자가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낼 수 있는 민주주의 전통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그게 뭐 백성이 쫓아낸 건 아니잖아요, 사실. 바로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폭군이 나오는 걸 방지하는 이제 장치가 있었다. 네. 또 아니면은 통치자도 정치를 좀 폭력적으로 하거나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쫓아낼 수 있었다라는 사례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과연 민주주의하고 연결이 되느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쫓아냈느냐도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쫓아낸 것만 따지면은 연개소문이 영유왕 죽이고 정권 잡은 것도 민주주의겠습니까? 그럼 연개소문이 정권 잡고 나서 민주주의 시행했나요? 민주주의 시행했으면 사실 전쟁 때 그렇게 강력한 통제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렵죠. 예. 근데 뒤집어 말하면은 그거는 국가를 위해서 통제했다는 변명은 차라리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는 아니죠, 최소한. 네. 그 제가 생각해도 민주주의라고 하기는 그렇네요. 조선의 왕들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통치자를 쫓아낼 수 있는 게 민주주의고 통치자가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라면은 가장 민주적인 국가는 일본이 돼야 될 거예요. 아시다시피 일본의 지배자인 천황은 대부분의 시기에 있어서 거의 허수아비였습니다. 그러면은
최고 통치자인 천황을 견제하는 장치는 일본만큼 철저한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민주주의겠습니까? 이용해 먹기 위한 상징으로 보는 게 더 그러니까요. 타당하겠죠. 천황을 앞세운 기득권층이 있었던 거고 예. 일본 사회는 그 기득권층을 위주로 해가지고 위계 질서가 짜여 있었던 것뿐이지 그게 민주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분명히 얘기하고 다릅니다. 그러면은 예. 뭐 우리 고대사 속에서 통치자를 쫓아낸 게 굳이 그 민주주의일까요? 그냥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역시나 기득권층이나 바로 하부 조직에서 일어난 모반이라고 보는 게 더 가깝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고려 성종 같은 경우에 네. 개혁을 해야 될 테니까 안을 내라고 했을 때 최승로의 시무책 여기다 왕을 견제하는 장치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성종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고려 성종의 인간성이 훌륭하고 훌륭한 자질을 가진 군주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 전통이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뭐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국인으로서 생각할 때는 왕의 성품도 있었겠고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공신들의 세력이 그만큼 대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 이런 식의 언로를 뚫으라는 얘기는 네. 유학에서 흔히 나오는 얘기거든요. 공자부터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럼 공자가 민주주의 추종한 사람일까요? 그건 절대로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조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왕을 쫓아냈다면 인조반정도 민주주의여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갔고 병자호란의 비극을 어떻게 이끌어냈는데요. 그게 과연 민주주의였겠느냐는 겁니다. 항상 그런 반정이 일어나면 또 공신들의 싸움이 있었고 네. 농공행상이 이어져 있었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정권 다툼을 하면서 이 권력 투쟁의 와중에서 통치자가 쫓아날 수 있는데 전근대에서 대부분의 이런 정권 투쟁에서는 사실 민주주의를 의식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유럽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왕조가 바뀐다거나 왕이 축출당하는 것도 그렇죠. 그 그러니까 하부 조직 귀족들의 문제였지 뭐 백성들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누엘 교수는 이 주제학적 전통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뭐 주제학적 전통 자체가 과연 우리 민족의 고유한 거냐는 것부터 물음표가 찍히지만은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과연 주제학적 전통이 민주주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마누엘 교수한테 만날 기회에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직접. 아, 그랬더니 오히려 민주주의의 원리가 뭐냐고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민주주의의 원리를 뭐라고 생각하기에 주제학이 민주주의적 정통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양 사람한테 데모크라시의 어원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묘한 일이네 그건 진짜. 그러니까 예. 민주주의의 원리를 과연 그 양반이 이해를 했느냐. 뭐 이마누엘 교수 만났다고 하니까 좀 전혀 보수적인 색채가 없는 제가 만났다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저 주변에 보수적인 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은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오히려 엉터리 사학자 뭐 가짜고대에 쓰는 김상태 선생 같은 사람은 만날 기회가 없는데요. 얼굴을 잘 모르는데 이거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만나서 직접 물어본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때 물어보니까 데모크라시의 어원이 그 군중에게 권력이 있는 것. 군중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방향을 정치인들이 그대로 따라 수행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라는 거. 이 간단한 상식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유럽 어쨌든 서양 사람인데 그거를 그렇게 인식을 안 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저도 희한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제학 같은 경우에는 예. 그걸 추구하는 이념 체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나 뭐 공자도 마찬가지고 이쪽 우리 동양권에서는 그런 식의 사고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일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혼선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네. 우리 전통에 민본주의라는 게 있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민본주의라 그러면 백성이 헐벗지 않게 궁휼이라 그러잖아요. 좀 적당하게 다스려 그러니까 통치함에 있어서 백성이 굶주리지 않게 해라. 근데 이것과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민중의 의지와 결정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정치에 반영한다. 이거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본주의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면은 예. 아까 얘기한 것도 그 백성을 위해서 예. 백성이 본질이니까 백성을 위해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사실 요게 민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다르냐고 물으면은 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전문가라는 사람 중에서도. 위해주긴 하지만 그들이 내 자리를 노리거나 나더러 물러나라고 한다면 탄압하겠죠. 네,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예. 어떻게 보면 이 혼선을 일으킨 사람이 예. 그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할 때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피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들에 의해서 정치를 하면 당연히 자기들을 위한 정치를 할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게 오히려 민주주의의 역사를 뭉개버리는 얘기거든요. 민주주의가 붕괴할 때는 바이 더 피플이 됐는데 그게 포 더 피플이 안 될 경우에 바로 민주주의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예. 전근대에서 민본주의라는 거는 포 더 피플을 강조하는 겁니다. 민중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민중 자체가 자기들에 의해서 일을 하면은 눈앞의 이익에 치우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전근대 사상 같은 경우에는 민중들한테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본, for the people을 위해서는 by the people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하는 게 그나마 낫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죠. by the people 되면 반드시 for the people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좀 더 이해하는 입장에서 얘기한다면은 대안이 없지 않는 겁니다. for the people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다 많잖아요. 아까 홍익인간도 그렇지만은 누군들 백성을 위해서 안 한다는 정치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그 간판을 먼저 걸겠죠. 그런데 그렇게 간판 건 사람 중에 제대로 한 사람이 따져보면은 제대로 한 사람 손가락 꼽기가 힘들어요. 10손가락 꼽기도 힘들 겁니다. 말만 그랬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 믿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이 더 피플과 포 더 피플이 전혀 다른 차원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이 다른 게 전근대 주자학 같은 이 전근대 사상과 근대 이후의 민주주의 이념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걸 구별을 못 해요. 교수가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구별 못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민본과 민주의 무슨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고 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약점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도 완전히 다른 의도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약점을 얘기할 때 의도가 뭐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민주주의의 약점이 드러나면은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운영해 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약점을 부각시키고 보완을 하자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그 반대쪽에서는 민주주의를 오히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할 때는 이러니까 민주주의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주자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맡겨둬서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이걸 민주주의 전통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권력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얘기가 우리 전통을 팔아가지고 한국적 민주주의 같은 건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죠. 아, 참 한국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섬뜩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그 한국적 민주주의 얘기할 때 유신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내세운 게 뭐였습니까? 우리 몸에 맞는 옷. 그거 우리 어릴 때 포스터도 그거 그리고 그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좋은 건 줄 알았더니 두들겨 패고 잡아가는 민주주의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적 민주주의도 전에도 말했지만 수사적 민주주의 중에 일부고 그건 민주주의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옷이 우리한테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민주주의 안 하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내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가 되니까 차마 그렇게는 못 하겠고. 민주주의란 말은 그냥 두고. 그렇죠. 민주주의는 써먹되 거기다가 한국적이라고 해서 전통을 강조하는. 요거를 간판을 딱 갖다 다루면서 실질적으로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졌죠. 그러니까 우리 전통에서는 사실 굉장히 권위주의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나 이 아시아 사람들 뇌리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면 특히 구심점이 확실하지 못하면 혼선이 일어난다 이런 의식들이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몇천 년 동안 계속 이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서 강조를 해온 이 중화사상을 반영한 유교, 여기서 강조한 이념이 굉장히 교육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이념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서양에서 냉정하게 부작용이 있더라도 바이 더 피플을 해야 된다는 이관념하고 다르죠. 거의 제 기억으로는 바이 더 피플이었던 경우가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피상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통을 본다 하더라도 어제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그 디테일, 세부적인 속사정을 알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판단하지 못하면은 자기 듣고 싶은 거 일부만 듣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 이 삼성 같은 기업도 거기에 걸린 사람들 많으니까 함부로 잡아 없애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얘기하면 삼성 찬양했다고 몰고 가고 심하면 거기다 한 발 더 나가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반도체 팔아가지고 식량 구입하는 경제를 운영할 거냐. 반도체만 파나요, 우리가? 뭐. 그러니까 반도체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 얘기는 우리도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식으로 끌고 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뭐 북한 빼고 북한까지 하던 7천만 인구가 되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5천만 인구 중에 4천만이 농사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도 없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 그거 무시하고 불가능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예. 것만 끌고 가버리면 그러니까 예. 우리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농업인구 80%에서 먹고 살았다. 옛날엔 그랬죠. 인구가 300만일 때하고 예. 지금 5천만일 때하고 같겠습니까? 그나마 이제 평지도 다 아파트 짓고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런 요소가 달라진 건 생각을 안 하고 옛날의 전통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 전통은 훌륭한 것이니까 오늘날에도 그대로 하자. 이런 식으로 몰고 나갔을 때 뭐가 되겠습니까? 시대가 바뀌는 만큼 전통도 또 가미가 돼야 되겠죠, 뭔가.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런 게 단순 논리로 갈 때는 예, 예. 아까 그 악플을 인간이 쓴 건 줄 아느냐고 그랬죠. 예. 그 지능 거의 좀비 지능입니다. 누군가를 상대방을 물어뜯기 위해서 내세우는 논리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거 자주 보다 보면 좀비물이 이제 안 무서워집니다. 현실에서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사회에 팽배를 했을 때는 해결책도 없는 극단론만 난무를 하게 되고 그런 쪽에 사회가 휘둘리다 보면 배처럼 사회 자체가 침몰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적적인 발전을 이뤘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수사처럼 그렇게 쓰는데 저 역시도 외국인이 저한테 그런 기적적 발전의 배경이 뭐냐 그걸 한번 설명을 해줘봐. 기적적 발전에 대해서 설명이라 그러면 저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발전이라는 거에 이면에 있는 요소들을 디테일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저도 그걸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관여한 요소들이 또 제1순위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지식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정보가 없잖아요. 정보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그럴 때는 오히려 자기가 알고 있는 요소들을 강조를 해버립니다. 아무래도 자기 아는 거를 더 주장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예.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라 우선순위로 보면은 영향을 미친 게 한 10번째, 20번째 되는 요소를 과대 포장을 해서 갖다 붙이는 경우가 그게 있거든요. 최고다. 그렇죠. 예, 제일 요소다라고 하겠죠. 지난번에 이제 못난 일을 했다고 갖다 붙이는 것도 대부분 내용을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건 잘났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요소도 아니고 오늘날에 쓸 수 있는 요소도 아닌데도 자기 논리에 적합하고 이용하기 좋다는 이유만으로 과대 포장을 하고 요 요소만 딱 편리하게 들은 사람들이 아까 말한 좀비식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물어뜯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에 독이 되는 논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악용되면은 더더군다나 위험하겠네요. 그렇죠. 현재 예. 저희 눈앞에서도 악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삼성 찬양했답니다. 전 그거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한국적 민주주의로 이렇게 예를 들어 주시니까 섬뜩합니다, 아주. 그래서 역사라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게 이런 겁니다.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이 말 하자 저 말 하자는 차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중용이란 말이 이 공자라는 분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분은 아닙니다만은 중용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으면 이건 배를 기울이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균형을 잡아가는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되는 거 특히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 균형 감각을 잃게 되면은 배 기울여 놓고 승객들한테 입에 안전하니까 선실에 계세요 그러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그런 방송을 통해서 좀비들 양성해서 좀비가 날뛰는 침몰해가는 배에 승객들 놔두고 자기들만 도망가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참, 그 부분은 흥분될까봐 제가 지금 말을 못하겠습니다. 또 목이 맬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그런 일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하나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 주변에서 일하는 것도 보면 네. 그런 발상으로 돌아가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 선장 개인의 문제라기보단 그동안 누적된 것들이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은 예. 뭐 교수든 뭐 그런 선장이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 위치에 올라갔냐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하고 답답해합니다. 저런 사람이니까 저 위에 올라간 거라고. 저런 사람이 아니었으면은 과연 그 사람을 쓰는 사람이 그 위치에다 그런 사람 올려놨겠느냐고. 더 슬픈 얘기네요. 그럼 라면 먹은 장관도 거기서 라면 먹는 사람이니까 장관까지 하는 거가 되네요. 아니 일일이 제가 누구 개인을 콱 찍어서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거기도 여러 가지 변수가 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사람들 접촉을 많이 하잖아요. 접촉을 많이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발상 자체가 자기가 이 책임을 맡고 있는 조직에 뭘 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거의 개념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걸 자기 유리하게 어떻게 이용해 먹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논리들도 되게 그런 거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게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세우기에 편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내세우면 다른 사람들이 날 이렇게 대접을 해주니까. 그리고 이용을 하면은 나는 이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일단 대접은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놓는 논리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보고서 판단하지 말자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전혀 반대 주장을 하지만 전혀 반대 주장에 어느 쪽에도 동조할 수 없는 게 균형 감각을 이룬 극단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는 도움이, 적어도 이 나라, 이 조직 사회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임마누엘 교수가 본 대한민국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꼭지마다 좋은 점과 또 거기에 해당되는 반대급부적인 문제점들도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받아들여서 자칫 잘못하면 아주 촌스러운 민족주의에 빠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심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예, 방심.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교수 그런 점은 좀 심하게 강조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 됐다. 선진국이 문턱이 아니라 선진국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전 있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그거. 그러니까요. 근데 예. 그러면서 만약에 그거를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 부정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다 뭐라고 써놨냐면은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실을 외면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과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교수가 생각하는 선진국의 기준이 뭘까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요.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나요? 수치라기보다도 예.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전통에서의 그 뭐 소위 긍정적인 면이랄까 이거하고 예.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 이런 거를 연결시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보이죠. 옛날에 쓰던 연장들이 국간에 그대로 있다.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전통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좀 전답이 있다고 해서 과연 선진국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 옛날에 한 4, 50년 전에 소말리아하고 같은 GDP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지금 세계의 한 10위권으로 올라왔다. 대단하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한때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도 반대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위에 쓰던 필리핀이 요즘 추락을 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거의 영향력을 잃게 되는 거. 우리도 그 길 가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우리보다 지금 선진국이라는 일본 조금 있으면 아베게돈 오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거기. 그 아베게돈에 휩쓸려가지고 정말 300명이 아니라 300명쯤 죽어가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리스 같은 나라 한번 재정파탄 나가지고 제가 알기로 한 50만 명 죽은 걸로 보도 내용을 본 걸로 그리스는 기억하는데. 정말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 심각했다 그래요. 근데 그 길 쫓아가고 있는 예. 나라들 많아요. 일본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부정하지 않는 선진국 일본도 그 길로 갈 수 있는데 예. 우리라고 보장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누려하는 식으로 나오면서 불편함과 부작용을 얘기해 놓고서 국제사회를 지도하는 선진국으로서 부담해야 되는 역할에 소홀하지 말자. 좀 어불성설이네요, 그건. 그러니까 이게 심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OECD에 가입했다고 좋아했는데 그 맹점이 겁니다. 왜 그거 가입하고 얼마 안 가서 그 외환위기 맞았겠어요.
그 가입을 하면은 가입을 해서 체면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무를 의무상 부담들이 생기죠. 그리고 예. 그동안은 개발도상국이라고 해가지고 주어지던 여러 가지 좀 혜택이랄까? 다 없어집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놓고 올라갔느냐? 안 해놓고 덜컥 체면만 생각하면 나중에 거꾸로질 때 누가 책임을 져주냐는 거죠. 체면과 허울, 성과 이런 것이 앞섰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우리는 잘났다고 자랑하면서 배가 기울어 가는데 방송으로는 우리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계세요. 이 방송하고 과연 뭐가 다를까? 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서글퍼집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그 세월호 문제 때문에 참담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알리고 우리의 문화를 수출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수출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한류 문화가 수출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우리가 잘 만들고 누가 지구촌 가족에 누가 봐도 좋은 거 만들면은 알아서 가져갑니다. 저절로 가져가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져갈 수 있도록 통로만 거기에 그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통로만 뚫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내실보다 허영을 앞세우는 건 좀 문제가 아닌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저절로 잘 팔리는 대한민국.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진 선생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발전한 것도 맞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꾸준히 바꿔나가야 하는 게 우리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객관적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보이는 앵커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세월호 참사를 시체 장사라고 떠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기준이지만 이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이럴 때 함께 슬퍼하고 일상이 흐트러지는 게 정상입니다. 눈물을 보이고 때론 울분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게 그게 진정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짐승과 인간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중에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감할 수 없다면 그들 자신에게 그런 아픔을 안겨줘야 합니다. 아파봐야 비로소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수에 가까운 말을 하는 제 자신이 안타깝지만 번복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